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대한상공회에서 임재국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위기의 오프라인 유통, 생존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유통산업의 위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통산업 규모는 GDP 대비 7.4%를 차지하는 373조 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14.6%라 아주 높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아주 기간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대비해서 GDP 대비 비중은 낮은 편에 속하지만 고용 비중은 굉장히 높은 수준임을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유통산업의 업태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대형마트, 대형 유통이 위기다라고 여기저기에서 지금 굉장히 큰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표를 보셔도 알겠지만 2012년에서 2019년까지 주요 업태별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 편의점, 전문 소매점, 무점포라는 온라인 유통 산업의 업태별 그 성장 추이를 봐도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역성장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편의점하고 무점포 소매, 온라인은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형마트의 그 성장과 매출 추이를 보면은 2015년에 32.8조의 매출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2017년에 피크인 33.8조의 매출을 기록하고 계속 역성장을 하고 지난해에는 32.4조, 올해는 30.9조 정도, 약 3조 원 정도의 역성장,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통산업의 고용이라는 굉장히 큰 역할 유통산업이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용 개수도 약 9.9조, 10억 원당 한 9.9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인데요. 3조 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약 3,000명 정도 고용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단순 계산이지만 여기에 또 여러 가지 그 파급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 대형마트의 역성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회적인 큰 파급을 주는 그런 사회적인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백화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성장이 둔화가 돼서 거의 늘고 있지 않는, 매출이 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나마 백화점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유커 등 관광객 수요가 좀 많았었고 또 그 럭셔리 이쪽에 수요가 견인이 돼서 그나마 이렇게 선방을 할 수 있었다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오프라인 유통의 또한 그 주요한 카테고리인 편의점을 보겠습니다. 편의점은 반면에 큰 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편의점마저도 지금 그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 성장한 배경으로는 그 1인 가구의 그 성장을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1인 가구가 한
70만 가구 정도 됩니다. 서울만 해도 한 32%의 1인 가구를 갖고 있는데 한 320만 정도 그 1인 가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1인 가구가 그 수요를 견인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4만 7천 개 정도 그 점포를 갖고 있습니다. 4만 7천 개 정도 점포를 갖고 있는데 그 인구가 2.5배인 일본의 경우 5만 5천 개 정도 점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 그 대비 지금 그 점포당 인구수가 일본에서 거의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본의 인구가 1억 2,600만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편의점 그 업계가 얼마나 치열한 출점 경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 편의점 업계가 이러한 출점 경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수익성이 악화되는 그러한 그 부작용을 초래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또 그 편의점이 고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고용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출점 경쟁이 어떻게 서비스 경쟁으로 인해서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앞으로의 성장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온라인 유통인데요. 여기에 그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큰 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그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뭐 이베이 코리아를 제외하고 뭐 쿠팡,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쿠팡이나 위메프나 티맵에 보면 굉장히 큰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죠. 이것은 치열한 경쟁도 있지만 지금 라스트 마일이라고는 여러분들 배송의 물류망 구축에 막대한 그 재원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기인해서 지금 그 고성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다. 이런 치킨 게임이 아직도 그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그 업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유통에 아주 큰 그 변수가 등장을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그 매일 정말 그 숨쉬는 공기와 같이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네이버하고 카카오 커머스, 카카오가 지금 온라인 업계의 포식자, 유통 공룡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최근에 화면에 그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자료에 보시다시피 머니투데이의 최근 기사를 그 인용한 것을 보면은 2017년도에서 2019년 작년까지 2년간 굉장히 뭐 드라마틱한 이런 역장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요. 지금 그 네이버가 뭐 그 쿠팡이라든지 이베이 코리아를 누르고 실질적으로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헤게모니를 지금 매출도 가장 높은 21조의 매출을 갖고 있는 걸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 오픈 마켓인 네이버하고 직매입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쿠팡을 단순 비교는 할 수 없는데요. 네이버가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 같이 뭐 그 봉건주의적인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뭐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격이다. 여러 가지 그런 잡음도 나고 하지만 이러한 그 시장의 헤게모니는 앞으로도 더 공고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카카오로 선물도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걸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작년 선물 그 매출만 뭐 3조 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뭐 이것은 정말 그 예전 같으면 뭐 상상을 불허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선물이라고 하면은 그냥 아주 작은 뭐 그런 몇천 원의 그런 금액이죠. 이것들이 모여서 3조 원의 매출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가진 거대한 회원 기반의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도 뭐 문어발식으로 뭐 금융은 물론이거니와 골목 상권까지 장악하는 날이 앞으로 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그 추측을 해봅니다만, 물론 뭐 그 변수는 있죠. 그 온라인도 뭐 규제에 대한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 하는 것이 시장의 관심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오늘 주제인 위기의 오프라인 유통. 왜 이렇게 오프라인 유통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는지 빠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그 요인을 한 그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경제 저성장 및 소비 둔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뭐 누누말 지금 그 저성장 기조가 뭐 정착된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두 번째 큰 요인이 있습니다. 가계부채입니다. 소비라는 것은 소비 여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의 가계부채가 1분기에 한 1,620조 정도입니다. 이거는 그 가구당 7,200만 원 정도의 그 부채를 갖고 있는 격인데요. 이게 거의 다 주택담보대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담보대출, 주택 관련 그 대출이 많은가? 여러분들 최근에 뭐 부동산에 대해서 뭐 누구나 뭐 전 국민이 초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죠. 지금 뭐 그 주택도 뛰지만 전세도 뭐 지금 뭐 거의 매일 폭등하다시피 뭐 이렇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 대출로 가계 부채 증가로 연결되고 있고, 이러한 거로 인해서 뭐 소비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돈이 있어야 쓰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이 돈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오프라인 정체의 큰 하나의 요인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드린 대로 뭐 1인 가구가 지금 한 570만 가구 정도, 한 30% 정도를 갖고 있는데요. 뭐 1인 가구라는 것은 여러분들 거의 소비 행태도 굉장히 큰 변화를 갖고 있는 거죠. 뭐 그 작은 뭐 마트에서 대량 구매가 아니고 편의점에서 그 소량 구매, 인터넷을 통해서 뭐 소량으로 구매하는 이런 그 구매의 양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1인 가구의 그 대부분이 굉장히 아주 고령자 아니면은 굉장히 젊은 세대 20대 30대가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늦은 뭐 저출산에다가 지금 만혼 이런 그 경향이 있죠. 이런 소비층은 여러분들 굉장히 이런 디지털에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젊은 세대가 온라인 소비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자랑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모바일 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한 95% 됩니다. 일본이랑 휴대폰 보급률은 비슷한데요.
일본의 그 스마트폰 보급률이 깜짝 놀랄 정도로 낮습니다. 66%밖에 안 됩니다. 미국도 한 80% 초반대입니다. 압도적으로 저희가 그 스마트폰 보급 비율이 높죠. 이건 지금 온라인의 성장에 크게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는 핵심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형 루터에 대한 규제입니다. 머니투데이의 7월 20일자 기사를 보면은 2010년도에 출점 규제가 시작됐고요. 2013년에는 영업시간 영업일 규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두 번의 일모를 거쳐서 올 11월에 영업일 규제가 일몰이 되는데요. 이걸 일몰을 연장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몰 연장은 그렇다 쳐도 21대 국회 들어서 대형 복합 쇼핑몰까지 규제를 한다고 하는, 지금 벌써 21대 국회 들어서 유통 관련만 해도 13건의 지금 규제가 의원법으로 상정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이 대형 유통에 초점이 맞춰져 왔기 때문에 그만큼 대형 유통의 성장의 발목을 잡은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이러한 규제가 향후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대형 유통이 또 부활을 할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가치 창출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고 생존을 할 건지에 대한 큰 핵심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실 대형 유통, 이건 규제나 트렌드, 사회적인 환경 변화에 국한하지 않고 이건 기업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대응을 하는 것이 좀 늦었다, 실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월마트나 이런 오프라인 걸리버들이 한 5년 전, 6년 전, 7년 전 요때가 피크로 전련한다, 이러한 얘기들, 굉장히 위기의 오프라인이라는 얘기가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먼저 들려왔었죠. 그런데 지금은 살아나서 당당하게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유통사들이 그러한 온라인으로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좀 늦었고 실기했다. 하지만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온라인 유통의 정체 요인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그러면은 외국에, 특히 미국이나 유럽 유통 선진국의 유통 업체들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 한번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선진 유통사들의 경쟁력을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오프라인의 연계, 융합. 세 번째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 네 번째는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잘 된 기업들이 이 강점을 경쟁력을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배송하고 라스트 마일이죠. 소비자 접점에서의 가치 창출을 어떻게 했느냐, 또 물류에 대한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갔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핵심 경쟁력으로 제가 리스트업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아마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아마존의
아마존이나 두 번째에 보면은 디지털 유말 월마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보면은 옴니 채널이라고 하는 그 온오프라인의 융합이죠. 연계를 통한 서비스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고객 가치를 높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서 권리버로 성장한 아마존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요. 또 온라인의 거센 도전을 물리치고 지금 당당하게 아마존하고 경쟁하고 있는 월마트의 핵심 경쟁력, 생존의 핵심 키워드가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여담입니다만 경영학에서 가장 뛰어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미리 돈 받아서 경영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통업계에서 미리 소비자의 돈을 받아서 회비죠. 받아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이 두 개 있는데요. 한 곳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스트코하고 또 한 가지는 아마존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코스트코의 회원이 저도 회원은 아닙니다만 우리 와이프는 회원입니다. 1년에 회비가 35,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191만 명 정도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른 계산기로 곱해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알 수 있겠죠. 요게 이자만 한 3% 정도만 해도 10매덕의 이자가 나오는, 이거는 그대로 영업이익에 연결이 되는 거죠. 아마존의 여러분들 아마존 플렉스라는 1년 연회비가 한 111불 정도 됩니다. 이 회원이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정도를 넘었었습니다. 여러분들 1억 곱하기 111불 하면은요 한 11조 정도의 규모인데요. 한 100조 정도의 규모인데요. 이 돈을 미리 회비로 얻어서 영위를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좀 연상이 될 것이고, 봉이 김선다같이 이러한 그러한 정말 제가 볼 때는 선진적인 경영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아마존 고객의 로열티도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로열티가 높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한테 주는 가치가 크다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월마트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지만 선진 유통 기업에 보면은 끊임없는 M&A를 통해서 고객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도 AI 기업이라든지 로봇 회사라든지 그런 저희들이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M&A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의 헤게모니 싸움에 크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배송에서 물류 혁신인데요. 영국의 오카도라든지 또 아마존하고 월마트의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아마존의 매출이 한 34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마존이 구축하고 있는 거대한 물류 인프라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경우가 한 68조 정도 됩니다. 한 20% 정도가 물류 매출인데요. 여러분들 아마존 플렉스를 통해서 배송도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얼마 이상의 구입을 하면 월마트도 그러고 무료 배송 서비스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 근데 무료가 아닙니다. 그 배송 비용을 누가 대고 있느냐면은 세일러들이 물건을 팔고 있는 세일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은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의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이처럼 한 5가지의 핵심 경쟁력을 갖고서 핵심 그 요소를 갖고서 이렇게 시장의 헤게몬을 쥐고 있는 유통 걸리버들의 사례를 볼 수 있었는데요. 큰 한 가지 그 변수가 있습니다. 코로나입니다. 아까도 그 강연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그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오늘 보니까 코로나가 그 한 1,600만 전 세계적으로 하고 뭐 사망자만 한 그 60만이 그 넘어섰더라고요. 근데 지금 매일 그 신규 발생자를 보면은 금방 이렇게 진정될 기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오래 갈 것 같은 그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그 특히 이제 유통 쪽에 그 기업 쪽에 미치는 영향을 맥킨지에서 한번 분석한 걸 보니까 뭐 원격으로 일하는 시대를 굉장히 앞당겼고 디지털 AI 이런 자동화에 대한 적용이 굉장히 빨라졌고요. 디지털 채널이 그 유통, 특히 그 온라인이죠. 그런 것을 헤게모니를 쥐는 이러한 이 트렌드를 촉발시켰다. 뭐 이렇게 그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통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위기하고 기회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아래에 그 툴에 제가 한번 그 대입을 해서 그러면은 오프라인 우리 그 한국의 국내의 오프라인 유통사들이 생존을 하고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것들이 핵심 그 키워드인지 한번 좀 그 리스트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로, 근데 공교롭게도 뭐 다그 4D 나 이 D의 그 앞에 그 문자가 D로 그 시작을 하는데요. 그 하나는 차별하고 글로벌화, 디지털 전환, 규제 완화, 요거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경쟁력을 갖고 앞으로 시장에서 생존을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그 차별화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옴니 채널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것들, 또 오프라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다양한 경험,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온라인이 줄 수 없는 가치를 주는 것이 그 오프라인 유통만이 할 수 있는 가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뭐 지금 그 무인 그 매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국내에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온라인이라고 해도 오프라인의 실물적인 그 제품의 상품의 흐름이 핵심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가, 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핵심 키워드고요. 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온라인의 뭐 스타컴이라든지 그 롯데온이라든지 뭐 온라인으로 아주 사활을 걸고 여러분들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런 것 좀 그 긍정적인 요소로 그 대응을 이 요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트렌드에 그 부합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을 하고, 또 이 미국의 그 제이시 펜이라든지 이런 루저들의 여러 가지 그 실패 사례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전략적인 면도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좀 그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고요.
또 이런 그 월마트 같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에도 굉장히 차입을 해서 핵심적인 그러한 그 경영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고요. 이런 그 무인 매장도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그 편의점이라든지 대형마트 가 활발하게 이런 그 무인 매장도 그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그 외연을 넓히는 건데요. 지금 그 롯데마트도 그러고 이마트도 그 유통 시장에, 글로벌 유통 시장에, 특히 이제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이머징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을 모색하고 실제로 한 그 200개 점포 정도 이렇게 그 진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마켓에 진출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한류 붐을 타고서 그 K 한류라는 이러한 그 역직구, 저희들이 직구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역직구가 지금 한 그 6조 정도로 그 직구보다 한 2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한류 붐을 편승한 이러한 그 온라인 이 매출 역직구에도 크게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실제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 유통의 생존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문제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0년간 2010년에서요 그 출점 규제를 그 시작으로 해서 2013년에 영업일 규제를 통해서 10년이 경과했는데요. 정말 왜 규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도 공감대도 형성을 못하고 있지만 시장은 건전한 경쟁에서 혁신이 나오는 거고 그 혁신을 통해서 소비자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그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장에 건전한 경쟁, 공정한 경쟁으로 되돌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 가치를 높이고 또 그 온라인, 오프라인의 유통사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고 또 오프라인 유통이 경쟁력을 갖고 소비자 가치를 높이는 또 고용의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